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서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뀌는 한 방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소위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쉽게들 하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그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일은 소수의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는 절대 기적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최근 겪었던 일로 인해 그런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단순히 긍정적인 이익이 아니라 제 지난 인생 전체를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옛말로 표현하자면 드센 팔자를 가진 여자였어요. 박복하다고도 하죠. 6남매 중에서 둘째이자 장녀로 자라면서 친정 부모님을 일찍 다 여의고 24살의 남편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동생은 친척 고모집, 이모집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느라 결혼 이후에는 소식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시집을 온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손이 작다고 늘 꾸중을 하셨어요. 애들 아버지 밥은 이만큼씩 푸라고 했니 안 했니? 국도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많게 담으라니까. 남자들 밥은 전부 다 다시 푸거라. 몇 번을 말해도 저렇게 습관을 못 고쳐. 죄송합니다. 얼른 다시 풀게요. 에게? 과일은 또 왜 이것만 사와? 내가 돈 좀 더 써도 되니까 넉넉하게 사라고 했잖니. 어? 과일 그거 하나가 너무 비싸서. 여기 너희 친정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우리가 무슨 커진 줄 아나. 신혼 초기 약 1년 정도는 매번 같은 일로 혼이 나기 일쑤였죠. 가난한 6남매 집안에서 크다 보니 저는 습관적으로 밥을 남길 정도로 푸질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유복했던 시댁은 설령 밥이 남더라도 모자라게 푸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말리는 듯 더 얄밉게 말을 하곤 했어요. 동서가 500원 1000원 아껴서 저희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나 봐요, 어머님. 그래도 마음은 착한데 너무 나무라지 마셔요. 시집 올 때 금가락지에 송아지 한 마리까지 데리고 왔었다는 형님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런 말들은 못 들은 척 하시고 틈만 나면 저에게만 일을 시키고 구박하셨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누군가 절 부르기만 하면 후다닥 뛰어가기 바쁜 생활을 했죠. 그래도 하늘이 보시기에 제 인생의 하나쯤은 기댈 구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활 중에도 저희 남편은 항상 저를 아껴주고 제 편이 되어주곤 했어요. 정임이가 그래도 엄마가 귤 좋아하니까 귤은 항상 많이 사오잖아. 엄마 아버지 드시라고 수정과도 직접 만들고 말이야. 그거 저랑 같이 만든 거예요. 형수는 옆에 앉아서 약 하나 먹고 수다나 떨었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았잖아요. 하여간 뭔 말을 못해. 서방님, 남자가요 너무 그렇게 애처가라고 소문나도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저는 좋은 거 쫓을 필요 없어서요. 이미 좋은 아내를 가져서 괜찮네요. 매번 얄밉게 얘기하는 형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앞에서까지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기 시작하면 시어머니도 저에게 잔소리를 멈추시곤 했죠. 결혼 얘기가 오갈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던 남편은 속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약했어요. 천성이 두부같이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이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매번 잔소리를 하셨어요. 사내 자식이 지영처럼 관직 하나 딱 차지하지도 못하고 교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 궁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 마누라만 보고 사니. 왜요? 그래도 저처럼 성실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허구한 날 그래 자전거만 몰고 살아라. 자전거만 몰고 살아. 아유 속 터져. 남편은 우체부였는데 시아버지는 늘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는 욕심도 없이 항상 웃는 나지로 우편물 배달만 하는 남편이 영 못마땅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와 저희 아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도 하셨어요. 네 처랑 네 자식 생각해서라도 네가 야망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네 형처럼. 저도 어떤 면에서는 시아버지가 답답해하시는 게 이해가 가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착하고 순한 동시에 야망까지 가질 수 있겠나요?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남편이 똑같이 있는 그대로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시부모님의 잔소리를 각자 알아서 웃어 넘기며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살뜰히 키우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자꾸만 기침을 하시더니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가 심하게 들렸나 싶었는데 약을 먹고 꿀물을 한 손 마셔보아도 점점 몸이 안 좋아질 뿐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폐렴이 그렇게 심한 병인 줄은 잘 몰랐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약도 잘 먹으면 말끔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의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병세는 자꾸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자꾸만 하던 집안일을 계속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다 해놓고 어머님께 검사만 받을게요.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이걸 너 혼자 어떻게 다 한단 말이냐? 됐다. 하루 종일 누워있어 봐야 기운만 빠지지. 내가 알아서 쉬운 것만 골라 할 테니 신경 꺼라. 라디오라도 듣고 계시지 왜요? 제가 형님께 부탁드려서 같이 할게요. 하, 차라리 걔가 똥을 끊지. 걔가 퍽이나 놀러다니는 거 멈추고 와서 널 돕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자꾸만 방에 계시지 않고 제 옆에서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셨어요. 말로는 제가 잘하는지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이라고 하더군요. 왜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무리해 병을 키우냐는 의사의 타박에 형님은 곧바로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동서가 자꾸 어머님 일 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몸도 편찮으신 어머님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형수야말로 집안에서 설거지 한 번이라도 도운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형수나 밖으로 그만 싸돌아다녀요. 시의원 조카 돌잔치 같은 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야, 네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 나 내조하는 거야 인마. 훅해지 마. 그래서 형이 사장직을 달기랬어 부장직을 달기랬어? 제 여기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큰애가 걸레 한 번을 제대로 빨아봤냐? 그래. 옆에 내가 돼서 허구한 날 남의 잔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 실속이라도 있어야지. 네 목까지 살림해주는 둘째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사 때리지나 하고 있으니 그딴 심부니까 남의 콩고물도 제대로 못 받아먹는 거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남편 편을 들어주더군요. 형님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귀까지 시뻘게 주고 말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퇴근하면 집안일을 돕겠다며 시어머니한테는 치료에만 전념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시아버지는 형님더러 넌 안 도울 거냐? 라며 눈치를 주셨고 형님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꾸했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은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집구석에 붙어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 있는 날이면 제가 요리를 할 때 옆에서 간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음식만 주워 먹거나 제가 설거지를 후다닥 마치면 그릇을 찬장에 정리하는 등의 행동들을 했죠. 빨래만 열심히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홈쇼핑 채널만 보기도 했어요. 저는 형님이 집에 있겠다고 한 순간부터 집안일을 도와줄 거란 기대도 안 했기에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네요.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엔 전부 시어머니 간병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딱 반년을 더 사시고 가셨어요. 가시기 2달 전부터는 말하기도 어려워하시면서 자꾸만 제 손을 붙들고 신신당부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나면 반드시 이 집을 나가서 살라고요. 재혁이랑 나가 살아. 나가. 재민이네 부부 옆에 있으면 니들만 죽을 때까지 손해야.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 그만하시고 얼른 쉬세요. 재민이네는 돈에만 영원히 팔린 애들이야. 이미 꼭 나가거라. 네, 어머님. 꼭 나가서 살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몰래 금가락지 4개를 건네주셨어요. 집 구할 때 보태라면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제 손을 계속 꽉 붙잡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을 걱정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금가락지를 보여주며 시어머니의 말을 전달했어요. 남편은 잘 알겠다며 자기가 돈을 더 모아보겠다고 얘기해 주었죠. 금가락지 4개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는 없으니 남편이 어떻게든 일을 더 해서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전부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성실하고 인망도 좋던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기 시작하자 직급도 오르게 되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아버지가 참 흡족해 하셨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동네에서 상일이라도 조금씩 받아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갑자기 돈귀신이 붙었냐며 놀리는 소리를 해도 저희 부부는 입을 꼭 닫고 조용히 돈을 모았죠. 겉으로는 아들이 학교 가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렇게 한결같이 일하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희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 걷고 뛰고 학교도 가는 청소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나가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틈틈이 동네에 빈집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보고는 저에게 와서 말해주곤 했어요. 이번에 나온 집은 어디에 있고 어떤 집이라서 금액이 얼마고 하는 얘기들을요. 어느 동네가 괜찮은지 우리 아들이 다닐 중학교가 어디가 좋을 건지 하는 얘기들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매일같이 부푼 꿈을 안고 잠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박복한 팔자가 제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더군요. 살이 애는 듯이 춥던 어느 겨울날, 남편은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조심히 오라는 안부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잠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 4, 5시쯤 번쩍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거였어요. 운기가 전혀 없는 게 이상했던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요. 남편이 들어온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보아도 아무도 전화를 받질 않았고요. 불길한 직감에 저는 일단 급하게 외투만 챙겨 입고 남편의 사무실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설마 사무실 안에서 잠들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종종 걸음을 걷던 저는 비탈길에서 쓰러져 있는 남편의 자전거를 보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을 찾았죠. 남편은 비탈길에서 옆으로 새어있는 골목길 전봇대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그 주변 대문이란 대문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죠.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 찢어질 듯한 비명에 놀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이 즉시 신고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안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도 했죠. 저는 울면서 계속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한 아저씨가 착 가라앉은 소리로 절 달래더라고요. 이보세요. 이미 늦었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거 참.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남편을 발견했을 때 이미 남편은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 아저씨가 남편의 맥을 짚어보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남편과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뒤 남편은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고 시체 안치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조금 뒤에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저 대신 절차를 진행해 주었죠. 평소 무뚝뚝하시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제 한쪽 팔을 붙들고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도 크게 놀라셔서 손끝이 파랗게 식었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장례식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절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조문객들에게 너무 예의 없지 않게 상주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뒤 저와 제 아들은 한동안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아직 중학생인 아들을 봐서라도 제가 힘을 내고 싶었는데 좀처럼 그게 잘 되지가 않더군요. 혼자 집안에 남겨진 날이면 하루 종일 숨죽여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기만 했어요. 집안일도 전처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매번 아주버님과 형님의 짜증을 들어야만 했고요. 동서, 요즘 빨래 대충 해? 저번에 여기 와인 자국 났으니까 손빨래로 제대로 얼룩 지우라고 했잖아. 동서,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딜 보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정신 좀 차려. 아이씨, 이게 찌개야, 국이야. 이걸 지금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엄마가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엄마가 신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이딴 식으로 요리하는 거야. 밥상에 수저 하나 제 손으로 올려본 적도 없는 주제에 입 다물어라. 국이 많으니 밥이랑 먹기도 좋구만 뭐가 불만이야? 먹기 싫으면 넌 나가서 먹어라.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할 때면 시아버지가 늘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속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당시엔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그저 미련하게 입만 꾹 닫고 앉아 있었네요. 그런 시간이 몇 주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날 의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김재혁 씨, 아직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요. 집주인이 빨리 처분하길 원해서 값이 전보다 좀 내려갔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틈틈이 집을 알아봤다더니 진짜로 복덕방 사장님과도 얘기를 했을 줄은 몰랐어요. 가격을 들어보니 저희가 준비해놓은 금액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남편이 전에 얘기했던 저희 아들이 다닐 만한 중고등학교도 근처에 있는 집이었기에 저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저도 제 아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께 그날 바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옆 동네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조금 놀라신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라고 곧바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구했냐? 그동안 이 집에서 먹이고 재워줬더니 배신하고 나가는 거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등등 별 소리들을 해댔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짐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곳에서 아들과 둘이 무탈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 뒤로 2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한 세탁소에서 안정적인 일을 구하고 나서야 저희 모자는 그늘 하나 없이 평온한 일상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일에도 명절에도 구겨진 마음 없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시댁에서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저를 불렀고 그렇게 불러냈을 때도 어김없이 저에게만 일을 시켜댔어요. 매번 하던 거니까 내가 일일이 안 봐줘도 되지? 동서가 알아서 홍동백서 그 뭐야 하여튼 잘 차려놔? 홍동백서요 형님. 어쨌든 알아서 할 테니 가 계세요. 그거나 동서 은근히 이사가고 나서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이제 자기 집도 있다 이거야? 나랑 자꾸 맘먹으려고 하네? 형님도 일 있으시잖아요. 저희 다 고만고만한데 뭘 맘먹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어쨌든 난 그럼 이따 다시 올게. 일을 시킬 때마다 미운 소리에 대는 건 별로였지만 원래 평생 해야 할 일을 1년에 몇 번만 하는 게 어디야 하는 생각에 저도 별 말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죠. 제 생일, 저희 아들 생일에는 그렇다 쳐도 남편 기일에조차 문자 한 번 안 했지만 아주버님 부부가 그럼 그렇지 하고 마음을 포기하니 화가 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형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동서, 얼른 땡땡병원으로 좀 와봐.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형님의 다급한 소리에 저는 일하다 말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TV를 볼 때는 뇌출혈이란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병인 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뒤에 깨어나신 시아버지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할 만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정하시던 시아버지가 한순간에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걸 보고 조금만 늦었으면 그대로 사망하실 뻔했다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죠.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시아버지는 끝내 완전히 회복을 못하셨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오른쪽 팔과 얼굴을 마음대로 가누질 못해 식사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누군가의 간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자 아주버님 부부는 서둘러 절 불러 앉혀놓더군요. 재수씨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고 숙식 해결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거 우리가 알면서도 딴소리 안 한 거 알죠? 재혁이가 모았던 돈도 따지고 보면 우리 차남이 번 집안 돈인데 땡전 한 푼 안 나눠주고 그대로 들고 튀었잖아. 우리 집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서라도 효도 좀 하는 게 어때요? 제가 공짜로 놀고 먹었나요? 그 집에서 10년을 식모처럼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이 왜 그 집안 거예요? 제가 배우자니까 당연히 상속 1순인데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저 앉혀놓고 미운 소리 안 해도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이 간병을 할 리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할 몫인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처음으로 제가 아주버님의 말에 맞는 소리를 대꾸하자 아주버님은 당황한 듯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이 아주버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절 흘겨보며 말했죠. 이거 봐. 동서가 혼자 살더니 이제는 우리랑 아주 맘먹으려고 든다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맘먹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어쨌든 제가 간병을 할 테니 아주버님이 치료비를 다 대주세요. 제가 싱글맘이라 돈이 없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내가 다 어떻게 대라고. 이봐요 재수씨. 양심이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집안에 보탬이 될 생각을. 아주버님이 작년에 그토록 노래를 부르시던 사장직 다셨다면서요. 그런데 애 키우면서 세탁소서 일하는 싱글맘인 저한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사장직에 허울만 좋고 실속을 없는 게 아닐 텐데. 제 말에 아주버님은 곧바로 이 말에 힘줄 있으며 발끈했어요. 어디서 사장직을 우습게 알아? 내가 당연히 치료비야 낼 능력이 되지. 그럼 봐. 치료비는 내가 딱 낼 테니까. 약값? 약값은 재수씨가 내시라고. 알겠어? 못 내요. 아버님 간병하면 전 돈도 못 벌 텐데 저랑 아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 아주버님이랑 형님께서 저한테 간병비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약값을 대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능력도 좋으시면서 왜 자꾸 손을 작게 쓰시려고 하시나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배째라는 심정으로 입을 딱 다물어버렸어요.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학을 떼며 비용을 일체 다 대겠다고 마지못해 말했죠. 저도 제 자신이 아주버님 부부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할 줄은 몰랐는데 혼자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살다 보니 없던 능력도 생긴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원래 살던 집은 채를 놓고 아들과 시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아들이 학교가 멀어져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세탁소 일을 못하게 되니 저는 다시 밖에서 일감을 받아와 집에서 시아버지 간병을 해드리며 일을 했죠. 인형 눈알도 붙이고 가발도 손보고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이며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그 다음에는 취업자금, 더 나아가 결혼 자금도 마련하려면 하루도 일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간병하는 일은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사람이 신기한 게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자꾸 하면 손이 있게 되더군요. 저는 점차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부업을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이 좀 어눌하고 더뎌도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그런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둘째야, 지갑 가져와라. 지갑이요? 우식이 용돈 주시려고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틀 전에 주신 걸로 아직 찹이 될 거예요. 한창 뒤돌아도 배고플 나이다. 지갑. 아유, 조금만 주세요, 아버님. 저도 내일 이거 납품하고 또 돈 받아요. 그건 모아두라.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제 아들한테 용돈을 쥐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났는지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용돈 좀 달라고 하면 그건 또 딱 잘라 거절하셨죠. 우리 현우는요, 아버님. 현우 이번에 복학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데. 고개만 젓지 마시고요. 아니, 우식이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뭐 한다고 자꾸 용돈을 주세요? 우식인 전교 1등이다. 참나, 우리 현우도 까탑이었거든요. 지방대 겨우 가놓고. 아우, 됐어요, 그럼. 참나. 시아버지가 조카 용돈을 안 줘서 삐진 건지 아님 원래 그럴 계획이었던 건지 아주버님네 가족은 제가 아버님 간병을 해드린 지 3년 만에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대출을 얼마나 낀 건지 시아버지 병원비랑 약값을 달라고 할 때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짜증을 부리곤 했어요. 재수씨, 이 금액 확실해요? 아니, 어떻게 치료비가 줄질하냐. 영수증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아버님 병사는 여전하시고 연세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치료비가 늘지 줄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주버님.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돈 안 나간다고 아주 말은. 이달 말까지는 나도 못 져요. 다음 달 초에 줄 테니까 그리 알아요. 매번 짜증을 내면서 치료비 주는 걸 미루니 점점 시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었죠. 아주버님 부부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당장 아들이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업 준비 기간까지 가지게 되니 주머니가 찰 틈이 없었어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과 형님께 수없이 연락을 해서 끈질기게 병원비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사간 뒤로는 명절 때도 얼굴을 안 비추던 아주버님 부부는 자꾸만 시댁으로 내려와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뜯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시아버지한테 자꾸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가면서요. 아버지, 나 이거 가져가요. 아버지 이제 이거 쓸 일 없으시잖아요. 괜찮죠? 여보, 저기 자개장도. 아, 이건 다 엄마 거니까 괜찮죠, 아버지? 이것도 다 엄마 유산인데 저희가 잘 쓰려고요. 시아버지는 별 대꾸도 않고 왼쪽 손을 들어 휘휘 적기만 하셨어요.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죠. 제가 시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 적당히 가져가라고 할까요? 하고 넌지시 여쭤봐도 시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낡은 TV와 TV 장만 건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셨죠. 저기 형님, 아버님이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안방에 있는 TV랑 TV 장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저거? 저거야 뭐 어디다 팔기도 좀 그래. 저건 안 가져갈게. 형님은 안방 안을 쓱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10년 동안 시댁 살림은 점점 횡하니 없어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점점 아주버님 부부의 만행이 심해지는 걸 보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시댁 살림살이 다 팔아서 조금 살만해졌는지 SNS에는 매번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제차를 타는 사진만 올라오고 나중에는 아예 안부 연락도 없어졌거든요. 그 꼴을 보자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 저도 아주버님 부부의 SNS는 쳐다도 보질 않았네요. 하루아침에 쓰러져 건강을 다 잃으셨던 시아버지는 저희 곁에서 꼭 10년을 더 사시고는 시어머니 곁으로 떠나셨어요. 시아버지는 임종일 일주일 전부터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는데 힘든 와중에도 저에게 더듬더듬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애들 엄마 다 보살피고 우리 재혁이가 가고 나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어 너한테 정말 고맙구나. 우리 가족이 너한테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졌다. 아니에요,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는걸요.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아버님 마음 다 알아요. 고맙다, 아가. 내가 가면 큰집이랑은 연락하지 말거라. 그거야 이미 뭐 이제 저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앉아요, 아버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푹 내려놓으세요. 얼른 쉬세요. 시아버지는 결국 아주버님 부부를 보지도 못하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눈을 감으셨어요. 해외여행 중이던 아주버님 부부는 시아버지의 위급함을 알렸음에도 놀 거 다 놀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입국 날짜에 맞춰오느라 저와 아들이 장례식장을 다 마련해 놓고서야 슬그머니 기어들어왔죠. 저는 그쪽은 터다도 보지 않고 그저 찾아주신 조문객들에게만 열심히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버님 부부도 딱히 저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쓸데없는 잡담을 하진 않더군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와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죠. 고 김봉수 씨의 안동 땅 1300평 일대는 장남인 김지매님에게 남기셨습니다. 또 장손인 김현님에겐 땡땡은행의 현금 자산을, 손자 김우식님에게는 고 김봉수 씨의 자택을, 둘째 며느리인 나정임에게는 이걸 남기셨네요. 변호사가 제 앞에 내밀어준 건 낡은 빨간색 돼지저금통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호하니 입꼬리를 실룩거리면서 아무 말도 않는 게 마치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죠. 사실 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마음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한쪽 귀가 하얗게 바랜 낡은 돼지 저금통이 제 앞에 놓이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금통은 반쯤 채워져 있었는데 보아하니 이래저래 생긴 잔돈을 모아두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동서 고생한 건 아셔서 이렇게 챙겨주시네. 나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는데 말이야. 겉으로는 아쉽다 어쩐다 소리를 하면서 형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유산으로 뭘 받았든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지킬 참이었습니다. 저놈의 집구석이랑은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야겠다는 유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버님네 부부가 어떤 소리를 하던 대꾸도 않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와버렸죠. 시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저희는 시댁집을 처분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붙어있던 곳이라서 정이 잔뜩 들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집을 참 좋아했고요. 요즘 같은 때 이런 한옥은 찾기 어렵다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했죠.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뒤 저는 그 집에서 여전히 일을 받아와 하루 종일 사부작거리며 일을 했어요. 혼자 있는 게 적적해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며 때때로 하늘도 보고 바람도 쐬며 고즈넉하게 살았죠. 그렇게 한 해가 금방 다 가고 시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드렸어요. 술 따르고 절해줘야 할 큰아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니 저와 아들이 둘이서 간단히 제사를 드렸고 식사를 시작했죠. 생선뼈를 발라내던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시아버지가 남긴 돼지 저금통에 대해 묻더군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받은 저금통 그거 열어봤어? 아니, 그걸 뭘 또 열어봐. 그래도 선물인데. 응? 선물이니까 열어봐야지.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저금통을 선물로 주셨겠어? 저금통 안에 있는 돈을 선물로 주셨겠지.
그거 대충 보니까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들이던데 열어서 뭐 어디에 쓰게? 내가 얼마 전에 계좌 정리를 싹 했는데 저런 돈도 은근히 긁어모으면 꽤 커. 어디 써 저금통? 그걸로 엄마 옷도 사입고 밥도 시켜 먹고 그래.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안방에 있던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반만 찬 저금통의 윗부분을 도려내자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동전들을 살짝 쓸어내자 그 안에서 작고 빨간 복주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복주머니만 빼내 그 안을 꺼내보니 작은 쪽지와 열쇠가 나왔어요. 안방 TV장 뒤 금고 열쇠.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들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른 안방으로 갔습니다. TV장을 당겨보니 그 뒤편에는 정말로 금고가 있었어요. 서둘러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한 묵직한 골드바와 함께 건물 등기 서류가 있는 거였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 3채가 모두 시아버지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죠. 그 안에는 이미 시아버지가 증여세까지 전부 지불한 내용과 형님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큰 조카한테 시골 땅과 현금 자산을 물려주면 그 이상의 상속분은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그 모든 내용을 본 저희 모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죠.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냈어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시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게 너무 죄송했고 또 시아버지가 아주버님과 형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죠. 저와 아들은 그 서류를 들고 유언장 발표를 해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이미 생전에 시아버지와 얘기가 다 끝난 일이라며 곧바로 모든 법적인 처리를 끝마쳐 주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금통은 1년 동안이나 안 열어볼 줄 몰랐다는 변호사의 말에 저도 눈물을 흘리다가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가 숨겨진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 아파트 대출금을 드디어 다 갚았다며 좋아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굳이 가는 길에 저희 집을 들려서 잔뜩 자랑을 하고 갔어요. 그러다 문득 집안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듯 얘기하더군요. 근데 동서, 집이 뭔가 풍요로워졌다?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 예전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전부 빼갔던 살림살이 다시 채운 것 뿐이에요. 이거 원목이야? 이렇게 비싼 걸 동서가 어떻게 사? 혹시 아버님한테 뭐 따로 받은 거 있어? 네, 형님이 그 땅 1300평이랑 현금 자산만 다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겠다고 쓴 각서요. 그게 저금통 안에 있더라고요. 그 말에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도 없이 절 노려보곤 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 아주버님과 함께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냐면서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그렇게 바꾸게 시켰다는 모함을 해댔어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 난다더니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딴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변호사랑 말씀하세요. 전 더 할 말 없습니다. 그 땅 팔아봤자 꼴락 2억 나오는 거 현금도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줘 놓고 생판 남인 재수씨한테 그 건물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돼? 어디서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사기를 쳐? 내가 이거 아주 명명백백히 법대로 해결할 거야. 네, 법대로 해결하세요. 저야 잘못한 게 없어서요. 얼마나 평소 행실을 제대로 못하고 사셨으면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몸도 불편하신 아버님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유언장을 만드셨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어딘 뚫린 입이라고? 법대로 하자면서요. 왜요? 한 대 치시게? 그것도 명명백백히 법대로 하는 거죠?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받아치자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울불만 토하며 형님과 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변호사를 알아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유언장을 적으실 때 본인의 건강 기록, 치매 검사 여부 등 어떻게든 아주버님 부부가 딴지를 못 걸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가셨어요. 결국 두 사람은 소송에 참패했고 아파트 대출금 대신 소송 비용을 빚으로 떠안게 되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을 눈꼽만큼도 봐주지 않고 10원 한 장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냈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저 참아주고 묵인해주고 살았더니 두 사람이 점점 더 돈에 미친 괴물들이 되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소송이 모두 끝난 이후 아주버님 부부와 저는 몇 년째 연락 하나 없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운전을 배워 면허를 따고 차를 샀어요. 그리고 틈틈이 서울로 올라가 건물을 관리하고 오곤 한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저희 아들은 지난 몇 년간 예쁘게 사귄 여자친구와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남부러울 것 없이 장가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귀한 돈으로 저는 앞으로도 저희 아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의 앞날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